호텔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낡은 카펫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민준의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고 어두웠다. 저 멀리서 얼음 정수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402호. 차갑고 단조로운 글씨체의 문 앞에서 그는 유령처럼 서 있었다. 싸구려 나무문의 시트지로 덮인 문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면 속의 붉은 녹화 버튼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이 작은 불빛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괴물의 눈동자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한번 응시하면 영원히 그 시면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붉고 섬뜩한 눈동자.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을 끔찍한 진실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문득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아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환청일까? 아니,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저 문 너머에 그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20대 초반,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에 만나 서로의 전부가 되어주었던 여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온 자신을 말없이 안아주던 따뜻한 품. 첫 아이 하준을 낳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 그가 청춘을 바치고 미래를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했던 아내 서연이.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지난 7년간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행복, 아들 하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반지하의 작은 집, 고된 하루 끝에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나누던 위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다.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겠지. 법정의 차가운 복도, 이혼 서류 위에 무미건조한 글자들,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아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이대로 돌아선다면 모른 척 이 끔찍한 진실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짓된 아내의 미소를 매일 밤 마주하며 잠들 수 있을까? 그녀가 다른 남자의 흔적을 지우고 돌아와 차려주는 저녁을 아무렇지 않게 삼킬 수 있을까?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일지도 모른다.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혼은 매일 밤 배신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삶. 그래, 그건 사는 게 아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다가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날아와 예리하게 밝혔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던 서연의 뒷모습. 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한잔했다며 어색하게 웃던 얼굴. 그의 의심에 찬 질문에 당신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라며 오히려 화를 내던 그 서늘한 눈빛까지. 그래,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주려 발버둥 쳐왔던 것이다. 그의 시선이 다시 떨리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화면 속 녹화 시간은 이미 5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 짧은 영상 파일, 이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자 그의 7년 결혼 생활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서였다. 판사 앞에서 이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그는 법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동정과 위로를 받겠지.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이 증거는 그를 배신의 피해자로 만들어주겠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준에게서 엄마라는 존재를 영원히 빼앗아갈 무자비한 칼날이기도 했다. 과연 자신에게 이 칼을 휘두를 자격이 있는가? 아비로서 아들의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길 권리가 있는가? 하준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상처를 증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분노와 슬픔,
원망과 연민, 그리고 아들을 향한 죄책감이 뒤엉켜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는 단지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 뿐이다. 비록 가난하고 고될지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원했던 삶의 전부였다. 에어컨 수리 기사라는 직업이 고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연과 하준만 있다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 그런데 어쩌다 이 차가운 호텔 복도에 홀로 서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 손가락 하나로 문을 두드리는 그 짧은 순간이면 좋겠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깊고 조용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6개월 전, 그들의 삶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대체 무엇이 그토록 다정했던 아내를,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엄마를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 6개월 전 서울의 하늘은 지독한 장마에 갇혀 있었다. 눅눅한 공기는 도시의 낡은 구역,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에 반지하방까지 스며들어 벽지에 거무죽죽한 곰팡이꽃을 피웠다. 바로 그곳이 민준과 서연,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 하준이 사는 세상이었다. 쇠창살이 밝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행인들의 발과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뿐인 햇빛보다 그림자가 더 익숙한 공간. 여름이면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냉골이 되는, 희망보다는 체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곳이었다. 민주는 에어컨 수리기사였다. 그의 하루는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시작되어 남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자신의 땀을 쏟아내는 일로 채워졌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르기에 매달려 작업하는 그의 등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과 자잘한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저녁이면 기름과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도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들 하준을 번쩍 안아 들고 웃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존재 이유였다. 서연은 동대문 근처의 작은 옷가게 판매 직원이었다. 하루 종일 서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을 응대하고 산더미 같은 옷들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고 비좁은 버스에 몸을 실어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좁은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방 안은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벽지에서 배어나오는 곰팡내, 그리고 삶의 무게가 뒤섞여 후덥지근했다. 서연은 갓 지은 밥을 푸며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잦은 물일과 거친 옷감의 상에 손톱 끝은 갈라지고 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한때는 섬섬옥수라는 말을 곧잘 듣던 고왔던 손이었다. 문득 낮에 가게에서 손님이 버리고 간 잡지 속 명품 가방 광고가 떠올랐다.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모델의 손에 들린 그녀의 1년치 월급을 합쳐도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 그것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다른 행성의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 거실에서 하준과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빗물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사랑했다. 물론 지금도 민준을 사랑한다. 그의 우직한 성실함, 아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까지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가난, 월급날이 며칠 지나지 않아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으로 텅 비어버리는 통장,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아이에게 다음에 사줄게라는 거짓말을 반복해야 하는 미안함,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생활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밤마다 잠든 남편과 아들 몰래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의 SNS를 훔쳐보았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한때 자신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던 친구들은 이제 너무나도 멀리,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부러움은 곧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불만은 조용한 좀비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사랑과 약속을 갉아먹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낡은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 오라클짐에서 인포데스크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업계 최고 대우, 쾌적한 근무 환경, 그 문구들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지금 받는 월급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민준에게 상의해야 할까? 아니, 그는 분명 반대할 것이다. 당신 몸도 약한데 너무 먼 곳은 힘들지 않겠어? 지금 생활에 만족하자. 우리에겐 하준이가 있잖아. 그렇게 말할 게 뻔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광고를 찢어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어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는 친구 가게 일을 잠시 도와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처음 가보는 강남은 그녀가 살던 동네와는 공기부터 달랐다. 화려한 통유리 건물,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오라클 짐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잔뜩 주눅이 든 그녀가 면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린 한 남자가 여유로운 자세로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지훈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첫사랑. 끓는 피와 야망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했던 가난한 고학생. 결국 그녀는 그와의 불확실한 미래 대신 성실하고 안정적인 민준을 택했었다. 말끔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그는 이제 이 거대한 피트니스 센터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세상 정말 좁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몇 년째 신어 뒤축이 달아빠진 구두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미세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그럼요. 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녀는 일부러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그래? 잘 됐네. 남편은 뭐 하고? 에어컨 수리 기사예요. 아, 그래. 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그녀의 이력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연은 수만 가지 감정을 느꼈다. 뭐, 인포데스크 일이야. 어려운 거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지?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그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지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잡아야만 했다. 면접이 끝나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지훈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서랍에서 작고 검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둬.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오랜만에 만난 기념 선물이라고 해두지. 대신 조건이 있어.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스스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열어봐. 내가 알던 서연이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의 말은 칭찬인 듯 위로인 듯 했지만 서연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다. 서연은 얼떨결에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벨벳의 부드러운 감촉과 묵직한 무게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상자를 낡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민준과의 웨딩 사진 앨범 뒤에 숨겼다. 마치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순수한 사랑의 추억 뒤에 감추는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 어쩌면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첫 출근 날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음악 속에서 일하는 것은 꿈만 같았다. 하루 종일 그녀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TV에서나 보던 연예인, 성공한 사업가들이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건네는 가벼운 미소와 친절에도 그녀는 가슴이 설렜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집이 어디 방향이야? 태워줄게.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서연은 망설였다. 민준에게는 친구 가게에서 야근을 한다고 이미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여기서 그의 차를 타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일이었다. 하지만 반짝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속에서 9시간을 보낸 그녀에게 다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지훈이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외제차 키를 흔들며 웃었다. 걱정 마. 그냥 동네 친구 태워주는 거니까. 설마 내 남편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겠지?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수석에 앉아 은은한 가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 순간 집에서는 민준이 아내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현관문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머지않아 그의 온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의 전조였다. 지훈의 고급 세단이 어두운 골목 어귀에 서연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사라지던 그 밤, 집 안에서는 민준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식어가는 저녁상을 지키고 있었다. 9시가 넘고 10시가 가까워져서야 현관문이 열렸. 평소에 지친 기색 대신 어딘지 모르게 들떠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민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아주 작고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는 처음으로 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을 촘촘히 올가맬 거미줄의 첫 번째 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뒤 민준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 서연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다. 무심코 주워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액수가 찍힌 고가의 프랑스 향수 영수증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서연아, 이거 뭐야? 당신 로또라도 맞았어? 나 이제 일 그만둬도 되는 건가?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어깨가 순간 흠칫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마른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다. 아, 그거? 회사에서 새로 나왔다고 직원들한테 선물로 준 거야. VIP 고객들 상대하려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나 뭐라나. 향은 좋은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 죽겠어. 너무나도 매끄럽고 빠른 대답이었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야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어서 억지로 그 말을 삼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갑고 끈질긴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다. 회사 선물이라기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 준비된 듯 완벽했고 그의 눈을 피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에 서연은 거짓말을 하면 귀가 빨개지곤 했는데 언제부터 그녀는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걸까? 그날을 기점으로 서연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몸에 붙는 스타일의 옷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화장대에는 그가 이름도 모르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민준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회식, VIP 고객 접대, 팀 프로젝트 같은 그럴듯한 핑계들이 잦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이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몸의 일부이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식탁 위에서도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그가 모르는 새로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조차 비닐팩에 스마트폰을 넣어가지고 들어갔다. 한 번은 아들 하준이가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며 손을 뻗자 그녀는 질겁하며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하준이는 물론 민준까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지만 그 순간 민준은 보았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들마저 경계하는 낯선 여자의 모습을. 밤늦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 없이 웃는 그녀를 볼 때마다 민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누구랑 연락하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베었다. 그는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옹졸한 남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일까?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수만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는 마귀에 홀린 듯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결혼기념일, 하준의 생일, 그녀의 생일, 처음 만난 날,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눌러봤지만 화면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아내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잠겨버린 문 앞에 선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단단한 잠금 화면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주는 말이 없어졌다. 웃음을 잃었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반지하 집은 이제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무겁고 차가운 침묵과 서로를 핥히는 의심의 공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팽팽하던 긴장감의 거미줄을 잔인하게 끊어버린 것은 아들 하준이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축구공처럼 뛰어놀던 하준이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켰다. 아이의 몸은 활처럼 뻣뻣하게 굳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다. 빗속을 뚫고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그는 서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제발, 제발 받아.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홀로 아이를 간호하며 보낸 몇 시간이 지옥 같았다. 작은 아이의 팔에 꽂히는 주사 바늘을 보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삼켰다. 의사는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연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에게서는 낯선 와인 향과 처음 맡아보는 남성용 스킨 향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아이가 아파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화려한 밤을 보내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변명했다. 미안해. 정말 중요한 투자사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였어.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자리라 빠질 수가 없었어. 전화기는 배터리가 나갔나 봐. 그 순간 민준 안에서 지난 몇 달간 그를 지탱해왔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이가 아파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그녀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이보다 네 회사 대표님이 더 중요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당신처럼 매일 기름때나 묻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서연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민주는 그녀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사랑은 남아있지 않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아내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거미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오랜 친구인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는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성호야, 나 좀 도와줘. 서연이 전화기에 위치 추적 어플 좀 깔아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성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너 정말 괜찮겠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한번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도 괜찮겠냐고? 민주는 굳은 살 박인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차라리 진실을 알고 내 손으로 모든 걸 부수는 게 나아. 이대로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날 밤 민주는 잠든 서연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달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생각하니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성호가 알려준 대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스스로가 끔찍한 범죄자라도 된 듯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 하지만 그녀가 먼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모든 설치가 끝나자 그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새로 생긴 평범한 지도 모양의 아이콘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읊조렸다. 이제 거짓말은 끝났어.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 점은 더 이상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지였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장소였다. 민주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그의 분노처럼 거칠게 울렸다. 빗줄기가 헬멧 창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처럼 보였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행복했던 기억과 끔찍한 상상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에서 아들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던 서연의 얼굴,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언젠가는 우리도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 갈 거라며 미래를 그리던 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그녀의 모습. 그는 엑셀을 더 강하게 쥐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막히게 했다. 서연아, 왜 제발 아니라고 해줘. 헬멧 안에서 그의 절규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터니티 스테이라는 이름의 부티크 호텔이었다. 영원. 이름 한번 기가 막히다고 그는 생각했다. 7년 전 낡은 예식장에서 반지를 나눠 끼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던가. 그는 호텔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길 건너편 24시간 불이 켜진 허름한 카페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진동하는 담배 냄새와 기름때 낀 테이블, 싸구려 원두로 내린 커피는 그의 타들어가는 심장처럼 쓰고 차가웠다. 그는 호텔의 화려한 입구만을 응시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혹은 자신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무력한 사형수처럼.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굳어버린 피처럼 응고된 듯했다. 창밖으로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하게 웃는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족.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에 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훈의 차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물리적인 고통이 밀려왔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내렸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슬아슬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훈이 무언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 웃음, 그 몸짓, 그것은 지난 7년간 민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민준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한 쌍의 연인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 사살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드레이트.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 소리처럼,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국처럼 크게 울렸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서연과의 추억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첫 키스의 달콤함,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402호.
그는 마침내 운명의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고 강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제야 안에서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계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목욕 가운을 아무렇게나 걸친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나른한 쾌락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 서렸던 오만함이 순식간에 당혹감과 경계심으로 바뀌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준은 그를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전쟁터 같았다. 바닥에는 서연의 와인색 원피스와 지훈의 명품 셔츠가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고 침대는 금방이라도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흐트러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샴페인 냄새와 두 사람의 채취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서연이 황급히 시트로 몸을 가린 채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주먹을 날리지도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떠오른 선명한 붉은 점. 그는 서연의 벌거벗은 어깨와 공포에 질린 얼굴, 그녀 옆에 당황한 채 서 있는 지훈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방 안의 풍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메라에 담았다. 찰칵 하는 사진 촬영음 대신 방 안에는 오직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서연의 목 막힌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의 냉정한 침묵이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웠다. 민준 씨, 제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지 마. 서연이 애원하듯 속삭였다. 지훈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이봐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때 처음으로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비웃음인지 냉소인지 모를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대화.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그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오직 서연만을 지독하게 응시하며 말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우리 하준이한테 엄마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네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고객님을 만나고 다녔는지 내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줄게. 그 말에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그의 뒷모습에 대고 서연이 절규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좁은 반지하 집으로 들어섰다. 곤히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옷장으로 다가가 서연의 옷과 가방, 구두, 화장품 등 그녀의 흔적이 묻은 모든 것들을 꺼내 가장 큰 여행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끼던 원피스, 그가 선물했던 목도리, 그들의 웨딩 사진.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다.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가방을 모두 싼 후 그는 그것을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얼마 전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자신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꼭 눌러 찍은 붉은 인주가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서류를 여행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이제 곧 돌아올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릴 과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반지하 집 안에는 한 가족이 죽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주는 돌아온 서연과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미리 싸둔 여행 가방과 그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리켰을 뿐이다. 서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단순한 물리적 차단을 넘어 그들의 7년 결혼 생활에 찍힌 무겁고 차가운 마침표였다. 그날 이후 세계절이 흘렀다. 어떤 이에게 그 시간은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거짓된 환상 위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 두 개의 세상은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의 세상은 다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의심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연이 떠나고 남은 텅 빈 자리는 아들 하준을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부성애로 더욱 단단하게 채워졌다. 그는 아빠이자 동시에 엄마가 되어야 했다. 이른 아침 그는 서툰 솜씨로 하준의 머리를 묶어주려 낑낑댔고, 공룡 모양으로 붙이려다 새까맣게 태워버린 계란 프라이를 보며 아들과 함께 배를 잡고 웃었다. 저녁이면 하루 종일 쌓인 피곤을 등에 업고 돌아와서도 하준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칭찬하며 받아쓰기 공부를 봐주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고단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적어도 더 이상 아내의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녀의 거짓말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좀먹는 지옥 같은 밤은 없었으니까.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쉬는 날도 없이 에어컨 수리 일을 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몇 달 뒤 동네 어귀에 작은 수리점을 차렸다. 민준의 성실수리. 촌스럽지만 정직한 이름이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간판을 다는 날,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작고 소박했지만 온전히 자신의 정직한 땀으로 채워진 진짜 그의 것이었다. 가게 구석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주자 하준이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하며 아빠를 기다렸다. 아빠, 힘내세요 라고 삐뚤빼뚤하게 쓴 종이를 공구함에 붙여놓은 아들을 보며 민주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하준의 웃음소리가 그의 세상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한편 서연의 세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킹사이즈 침대에서 눈을 떴고, 거대한 드레스룸에는 지훈이 사준 명품 옷과 가방들이 계절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매일같이 행복한 일상을 전시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지훈과 함께 간 프라이빗 골프 여행,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새로운 시작, 행복, 럽스타그램. 수많은 좋아요와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화려한 사진 속 필사적으로 웃고 있는 그녀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지훈의 공간이었지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가구와 고가의 예술품들은 지훈의 전처가 골라놓은 것들이었고, 그녀는 그저 잘 꾸며진 박물관의 관람객처럼 행여 흠집이라도 낼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지훈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했지만 둘만 남으면 그 다정함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그는 늘 스마트폰으로 사업상 통화를 하거나 주식 시황을 들여다보았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장식하는 잘 만들어진 트로피, 혹은 값비싼 애완동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거짓된 낙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샴페인을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아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격앙된 그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음 보는 그의 분노에 찬 모습의 서연은 덜컥 겁을 먹었다. 한참 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온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전처가 내가 당신 만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계좌도 다 막아버렸다고. 그제야 서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훈의 부와 성공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유능한 재벌가의 딸이었던 그의 아내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숙주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기생충에 불과했다. 돈줄이 끊기자 그의 젠틀하고 다정했던 가면은 속절없이 벗겨져 내렸다. 그는 매일 밤술을 마셨고 사소한 일에도 그녀에게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내 발목을 잡았어. 그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이 화려한 지옥에서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지훈의 목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전처와 통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벌레처럼 비굴하고 애처로운 구걸에 가까웠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생활비라도 조금만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까지 버리고 선택한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전처에게 돈을 구걸하는 한심하고 나약한 남자였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마지막 결정타는 그녀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했던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지훈에게 돈을 부탁했다. 저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런데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돈? 당신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제정신이야? 내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한테 왔잖아요. 남편도 아이도 다 버리고.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지훈은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며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착각하지 마, 서연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을 것 같아? 그 반지하의 곰팡내, 나는 낡아 빠진 중고품을? 너는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어. 비싼 옷 입혀놓으니 그럴싸해 보여서 데리고 놀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제 질렸어. 알겠어? 그는 옷장에 있던 그녀의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꺼내 복도로 내던졌다. 실크 블라우스, 캐시미어 코트,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품 가방들이 먼지 쌓인 복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내쫓았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의 잔인한 말들이 귀에 메아리 쳤다. 장난감, 중고품, 지하실 냄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랑, 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며칠을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던 그녀는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녀는 며칠을 굶은 채 비를 맞으며 낯선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한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하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 마침 하원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를 띤 민준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하준이가 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은 뭐예요? 우리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까? 서연은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 자신이 가졌던 세상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후회.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버린 세상의 눈부시게 행복한 풍경을 하염없이 죄인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지만 흉터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속죄의 길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서연은 묵묵히 그 길을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아들 하준의 세상에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라도 보태기 위해 살았다. 그녀는 하준의 어린이집 근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시작했다. 이른 새벽,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에 출근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서야 주방 구석에서 겨우 찬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매일 아침 민준이 하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떠나고 나면 몰래 교실 창가에 다가가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해맑게 웃는 모습,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동그란 뒷모습. 그 짧은 순간이 그녀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산더미 같은 그릇과 싸울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감히 엄마라고 나설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작은 우유와 빵을 하준의 가방에 몰래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쪽지를 함께 남겼다. 하준이에게 친한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 민주는 그 서툰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아들이 건네는 간식을 받아 먹었다. 그는 서연의 노력을 막지도 그렇다고 살갑게 격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상처받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아들의 엄마인 그녀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영역이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서연 역시 그 경계선을 넘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아들의 세상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며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하준의 어린이집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들떠서 아빠와 이모가 꼭 함께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다. 아이에게 엄마는 아직 먼 곳으로 출장을 간 아주 가끔씩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모였다. 민주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와 나란히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학부모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모도 같이 오면 정말 좋겠다라며 눈을 반짝이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하준이 운동회 올 수 있으면 와.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한 그의 깊은 고뇌와 서연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수만 가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운동회는 눈부시게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열렸다. 민준과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 어색하게 나란히 서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른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던 하준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아빠, 이모 라고 외치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그들의 얼굴에도 얼어붙었던 미소가 잠시 번졌다. 이윽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 삼각 달리기 순서가 되었다. 하준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며 함께 달리자고 졸랐다. 어쩔 수 없이 나선 두 사람은 서로의 발목을 끈으로 묶었다. 그들의 살이 오랜만에 맞닿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발을 맞추는 것조차 서툴렀다.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은 삐걱거리며 나아갔다. 왼발, 아니 오른발 먼저. 서로의 호흡은 맞지 않았고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주며 오직 결승선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아들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 모습이 마치 위태롭게 삐걱거리면서도 아들이라는 끈 하나로 겨우 이어져 있는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주했고 하준이는 제 아빠와 이모가 1등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며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동시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점심시간, 서연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소시지와 알록달록한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손맛이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수많은 상념에 잠겼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걷어찬 것은 그녀였지만 부서진 조각이라도 다시 맛보게 해주는 것 또한 그녀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 없이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한 가족으로 바라보았다. 하준이 아빠, 엄마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 학부모의 무심한 칭찬이 서연에게는 가슴을 애는 듯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운동회가 끝나고 온 힘을 다해 뛰어논 하준이는 민준의 등에 엎여 깊이 잠이 들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날 밀어내지 않아줘서.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붉게 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준이를 위해서였어. 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있지는 않아.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아직도 내가 미워요? 민주는 대답 대신 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한참 후에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움? 아니, 미움은 뜨거운 불꽃 같은 거야. 모든 걸 태워버릴 듯 타오르다가 결국엔 제가 먼저 지쳐서 사그라들지.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쟤만 남아. 지금 내 마음에 남은 건 그런 차가운 재 같은 거야.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람에 전부 날아가지도 않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아, 잿더미 위에서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어. 난 당신을 다시 믿을 자신이 없어. 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자신이 없다고. 이건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그리고 하준이를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는 내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야. 이해해?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이번에는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잔인한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던 헛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선언처럼 들렸다. 민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잘 살아.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게 지금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의 작은 자취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약속도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조용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었다. 민주는 잠든 하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련 대신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 속에서 그가 스스로 얻어낸 값비싼 평화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서 아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민준의 가게로 와서 하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었다. 민준은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고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에게 여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는 아니었지만 하준이라는 단단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서로의 궤도를 묵묵히 맴도는 두 개의 행성 같았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어느 날 친구 성호가 가게로 찾아와 맥주를 한잔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너 아직도 그 호텔 영상 가지고 있냐? 민준은 잠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 가지고 있어. 왜? 이제 와서 그걸로 어쩌려고?
그냥 지워버려. 너한테도 독이야. 민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복수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젠 독도 아니고 가끔 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족쇄 같은 거야. 다시는 과거의 나처럼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에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깊은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양분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이 왔다. 민준의 수리점은 정직하고 실력 좋은 가게로 입소문이나 제법 자리를 잡았고, 서연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의 매니저가 되었다. 그리고 하준이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강당에 나란히 앉은 민준과 서연은 조금은 긴장된 얼굴의 하준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가 이어지는 동안 하준이는 꼼지락거리며 몰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신의 무릎 위에서 손을 포겠다. 서연의 작고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손, 그리고 민준의 크고 투박한 손.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않았다. 깨진 신뢰는 결코 완벽하게 붙을 수 없었고, 배신의 상처는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다. 더 이상 서로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아이를 위한 헌신적인 책임감과 연대감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모진 비바람을 모두 견뎌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이 새롭게 자라나기도 하는 법이다. 그들은 비로소 각자의 방식대로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지만 고요한 그들만의 평화를 찾아낸 것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지만 흉터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배신의 고통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흉터는 서연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 속죄의 길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아들 하준의 세상에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라도 보태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하준의 어린이집 근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시작했다. 이른 새벽,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에 출근해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고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서야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겨우 찬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겼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은 매일 아침 민준이 하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떠나고 나면 몰래 교실 창가에 다가가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해맑게 웃는 모습,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꾹꾹 눌러쥐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동그란 뒷모습. 그 짧은 순간이 그녀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산더미 같은 그릇과 싸우고 무례한 손님에게 고개를 숙일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래서 감히 엄마라고 나설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작은 우유와 빵을 하준의 가방에 몰래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한 글씨의 쪽지를 함께 남겼다. 하준이에게 친한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 민주는 그 서툰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아빠 이거 보세요 라며 자랑스럽게 내미는 간식을 받아먹었. 그는 서연의 노력을 막지도 그렇다고 살갑게 격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상처받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아들의 엄마인 그녀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영역이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서연 역시 그 경계선을 넘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아들의 세상 아주 가까운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며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하준의 어린이집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들떠서
아빠와 이모가 꼭 함께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다. 아이에게 엄마는 아직 먼 곳으로 출장을 간 아주 가끔씩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모였다. 민주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와 나란히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학부모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모도 같이 오면 정말 좋겠다 라며 잠들기 전까지 조르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하준이 운동회 올 수 있으면 와.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한 그의 깊은 고뇌와 서연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수만 가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문자를 받고 밤새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다음 날 운동회는 눈부시게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열렸다. 민준과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운동장 구석의 나무 그늘 아래 어색하게 나란히 서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른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던 하준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아빠, 이모 라고 외치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그들의 얼굴에도 얼어붙었던 미소가 잠시 번졌다. 이윽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2인 삼각 달리기 순서가 되었다. 하준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며 함께 달리자고 졸랐다. 어쩔 수 없이 나선 두 사람은 서로의 발목을 끈으로 묶었다. 그들의 살이 오랜만에 맞닿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발을 맞추는 것조차 서툴렀다.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은 삐걱거리며 나아갔다. 왼발, 아니 오른발 먼저. 서로의 호흡은 맞지 않았고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주며 오직 결승선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아들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 모습이 마치 위태롭게 삐걱거리면서도 아들이라는 끈 하나로 겨우 이어져 있는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주했고 하준이는 제 아빠와 이모가 1등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며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동시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점심시간, 서연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소시지와 알록달록한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깎아 토끼 모양을 낸 과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손맛이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수많은 상념에 잠겼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걷어찬 것은 그녀였지만 부서진 조각이라도 다시 맛보게 해주는 것 또한 그녀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 없이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한 가족으로 바라보았다. 하준이 아빠, 엄마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 학부모의 무심한 칭찬이 서연에게는 가슴을 애는 듯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운동회가 끝나고 온 힘을 다해 뛰어논 하준이는 민준의 등에 엎여 깊이 잠이 들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날 밀어내지 않아줘서.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붉게 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준이를 위해서였어. 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있지는 않았다.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아직도 내가 미워요? 민주는 대답 대신 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한참 후에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움? 아니, 미움은 뜨거운 불꽃 같은 거야. 모든 걸 태워버릴 듯 타오르다가 결국엔 제가 먼저 지쳐서 사그라들지.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쟤만 남아. 지금 내 마음에 남은 건 그런 차가운 재 같은 거야.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람에 전부 날아가지도 않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아, 잿더미 위에서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어. 믿음은 유리 같은 거야.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리고 그 금이 간 유리는 언제 다시 날카롭게 벨지 몰라. 난 당신을 다시 믿을 자신이 없어. 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자신이 없다고. 이건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그리고 하준이를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는 내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야. 이해해.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이번에는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잔인한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던 헛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선언처럼 들렸다. 민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잘 살아.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게 지금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의 작은 자취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약속도,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조용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었다. 민주는 잠든 하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련 대신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 속에서 그가 스스로 얻어낸 값비싼 평화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서 아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민준의 가게로 와서 하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었다. 민준은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고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에게 여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는 아니었지만 하준이라는 단단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서로의 궤도를 묵묵히 맴도는 두 개의 행성 같았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어느 날 친구 성우가 가게로 찾아와 맥주를 한잔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너 아직도 그 호텔 영상 가지고 있냐? 민준은 잠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 가지고 있어. 왜? 이제 와서 그걸로 어쩌려고? 그냥 지워버려. 너한테도 독이야.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복수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젠 독도 아니고 가끔 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족쇄 같은 거야. 다시는 과거의 나처럼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에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깊은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양분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이 왔다. 민준의 수리점은 정직하고 실력 좋은 가게로 입소문이나 제법 자리를 잡았고, 서연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의 매니저가 되었다. 그리고 하준이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강당에 나란히 앉은 민준과 서연은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하준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가 이어지는 동안 하준이는 꼼지락거리며 몰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은 무릎 위에서 손을 포겠다. 서연의 작고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손, 그리고 민준의 크고 투박한 손,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않았다. 깨진 신뢰는 결코 완벽하게 붙을 수 없었고 배신의 상처는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다.
더 이상 서로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아이를 위한 헌신적인 책임감과 연대감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모진 비바람을 모두 견뎌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이 새롭게 자라나기도 하는 법이다. 그들은 비로소 각자의 방식대로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지만 고요한 그들만의 평화를 찾아낸 것이었다.